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어요? 예. 아, 예. 아유, 인격이 훌륭한 분이세요. 예. 이 분위기를 위해서 또 이런 말씀 하시는 건데,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열심히 해라 그 이야기이시잖아요. 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죠? 예. 에, 처음 뵙는 분들은 이제 먼저 동영상을요, 지나간 걸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맨날 또 자기소개만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어려워요. 이렇게 늦은 건 아니고요. 참 이야기 잘못할 뻔했네요. 지금 3월이니까 합격하기에는 늦은 건 절대 아니고요. 중간에 오시면 첫 시간부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 뒤쪽이. 그래서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하실 때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그렇죠. 284쪽 맞죠? 예, 예, 그래서 PF인데 저번 주 이제 우리가 금융 쪽에 중요한 것들 거의 다 끝냈죠. 그래서 금융 쪽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실제로 올해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걸러가면서 할 건데 한 번 하고 한 번 안 하고 그럴 거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PF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별 2개 좀 해주시고요. 올해 리츠가 나온다면 이제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랬죠. 즉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의 신용 또는 물적 담보가 두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대출인데요. 괄호 3번까지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손실로 인하여 사업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전통적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충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 이런 데 쓰더라.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그래서 이제 흔히 PF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제 PF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을 대출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개발금융이죠 이것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금 우리가 읽어보신 것처럼 일단 공사 규모가 굉장히 큰 것들, 대규모, 그다음에 이제 장기일 때 많이 쓴다 뭐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워낙 대규모예요. 그래서 사업주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물적 담보는 물론이고 신용 담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담보가 없다. 요거를 이제 금융 용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비소구.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당해 사업의 수익성 그 자체를 담보로 하죠. 그래서 당해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 다음에 워낙 요거는 또 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험 배분을 위해서 혼자서 대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험을 배분하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익성,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자는 이제 일반 개발금융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지금도 PF 대출은 거의 안 되는데 요즘은요. 요즘 많이 안 돼요. 그런데 뭐 된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한 8% 수준, 7% 8%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죠. 시중금리가 뭐 4%대인 걸 감안한다면. 그래서 뭐 그런 걸 PF라고 하는데, 매컨대 이런 이야기예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쭉 설명을 해보는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근데 SK 자회사 중에 SK 석유라는 회사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이제 이 PF 금융은 원래는 이제 석유 개발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미국에서. 그래서 이 SK 석유가 저쪽 동남아 쪽에 해상 유전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개발권을 땄어요. 그런데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석유 개발은 지질 탐사부터 해가지고 석유가 나올 때까지 보통 10년이 조금 넘게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단기라고요, 장기라고요? 장기. 그다음에 공사 규모도
한 1,000억 달러 가까이 들어간다 치자. 미국 돈으로 1,0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한 100조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얼마라고요? 100조. 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SK가 뭐라 그랬느냐? 고민은행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나 그 100조 좀 빌려줄래? 100조. 그랬더니 뭐 날아가는 100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너 망하면 나도 망하겠는데 이렇게 난색을 표해요. 그래서 우리은행도 가봤죠. 뭐. 신한도 가보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도 가보고 외환은행도 가보고 농협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우체국도 가봤고 그러다 안 되겠길래 이제 저 새마을도 가보고 뭐 이랬죠. 그래서 가봤는데 다 안 된다 그러더라. 왜냐? 너무나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도저히 돈을 빌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애들이 겁먹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혼자 빌려달라 그런다고요. 은행들한테 조금씩 나눠서 빌려달라 그런다고요. 나눠서.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실은 채권자들이 여럿이에요. 채권자 조합, 대주단이라 그러는데, 빌려주는 사람들. 그래서 요거는 형태가 채권자 조합의 형태이다. 채권자 조합이다. 그래서 각 은행들한테 에이 그럼 한 10조씩만 빌려주면 안 될까? 뭐 조금 작은 은행은 5조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야 이자만 많이 주면 뭐 10조 혹시 뭐 망한다 하더라도 은행까지 망하진 않겠네. 그러고 이제 빌려주기로 했다라고 치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100조 정도 되는 돈인데 SK가 아무리 담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혹시 망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한테는 담보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뭐냐 하면 사업이 혹시 망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자한테는 소송을 통해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구권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금융이다. 까딱 잘못 생각하면 이제 이거 그러면 100조를 떼먹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담보는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구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렇게. 그러면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는 게 뭔 말이냐? 사실 수익을 담보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 내일 발생한다 그랬어요. 10년 뒤에 발생한다 그랬어요. 10년 후에. 그럼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은행 가가지고 제가 10년 후에는요 재벌이 된다는 예상이 있어요. 누가요?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요. 은행 가가지고 그 아줌마가 사인을 받아왔어요. 10년 후 재벌 될 것이 확실함. 이유 꿈에서 봤음. 뭐 이렇게. 야, 그래가지고 은행 가져가서 제가 재벌 된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럼 미래 수익을 담보로 빌려줄까요? 제발 가라 그럴까요? 그렇죠. 사탕 주면서 제발 가세요. 뭐 이렇게 그죠? 전혀 안 웃네요, 그죠? 예. 난감한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수익을 담보로 말이 안 된다. 왜냐? 이제 진지하게 할게요. 미래 수익이라는 거는 발생할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담보가 될 수가 없는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럼 뭔 말이냐 이게? 틀린 말이냐? 그건 아니고 은행들이 이 SK 석유한테 뭐라 그러느냐? 야 석유에 관련된 정보 다 줘봐봐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 확실한지 전문가를 통해 따져보죠. 따져봐가지고 수익이 확실할 때 수익성이 확실하다는 신념이 있을 때 그럴 때만 대출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대출한다고요. 수익이 확실할 때만요. 확실할 때 그런 이야기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뭐라 그러느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정보의 대칭성 문제를 해결했다. 와 이런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행간 줄 사이에 숨어 있는 함의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뭔 말이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는 거 하고 PF 대출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자 1억만 빌려주세요. 집 좀 사야 되겠습니다라고 은행에 갔죠. 가면 이제 은행이 뭐 보통 빌려주죠. 어떻게 하고 빌려주느냐 하면 이렇게 빌려줘요. 은행은 일단 담보가치 평가하죠. 했더니 뭐 1억 정도 빌려줘도 나중에 경매로 충분히 받고도 남는다 라고 확신되면은 빌려준다고요? 빌려준다고요? 빌려줍니다. 그죠? 담보 설정하고요. 그러니까 은행은요 이 1억 가지고 차입자가 도대체 어디다 쓸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는 차입자는 많은데 은행은 전혀 없어요. 이런 걸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은행은 그냥 빌려준다고요? 담보를 설정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담보가 없죠. 이거 아까 담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야 된다고요. 정보를 세밀하게 확인한다고요. 세밀하게. 그러니까 양쪽
사업자뿐만 아니라 은행도 정보가 많으니까 정보가 비대칭적이라고요? 당연히 대칭적이라고요. 대칭적이다 그렇죠. 확인해야 되니까. 아까 위험을 배분하기 위해서 혼자 빌려준다고요? 여럿이요. 여럿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워낙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는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비싸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뭐 그럭저럭 이해들이 좀 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아주 까다로운 거는 지금 다음으로 미루려고 빼놨어요. 비소구금융의 성격이 있다. 특징 또는 제한소구이다 그랬는데 자, 반가로 2번 보죠. 밋밋했죠.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권 상환을 프로젝트 자산 및 현금으로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에 사업 시행자의 자산에 대해서는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죠.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가 도산하더라도 사업주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부외 그런 건 이제 회계 문제이니까 조금 더 공부가 됐을 때 보고요. 괄호 4번에 높은 금융 비용이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하고 수수료를 요구한다. 제가 한 7, 8% 된다 그랬죠. 굉장히 셉니다. 그다음에 괄호 5번에 위험 배분이다 그랬는데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적절한 위험 배분에 의한 합의를 기초로 성립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회사에 지분을 출자함으로써 부담하는 지분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럿이 함께 빌려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철저한 자금 관리를 했는데 자 뒤쪽 한번 가볼까요? 286쪽. 따라서 대출금융기관들은 현금 흐름의 사용 또는 건설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제 스탁 계정, 소위 에스크로 계정을 설치하고 약정 내용의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독 또는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PF가 일어나면 바로 대출 사업자한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설업자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수탁 계정을 통해 가지고 건설의 진행 정도를 보면서 줘요. 그러니까 돈을 한꺼번에 다 줘버린다고요. 진척도에 따라서만 준다고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도 자기들이 별도로 신탁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해요. 이해하시겠죠? 먹고 튈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자금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PF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디케이션은 뭐 나중에 이순한테 봐도 되겠고 여러분 그 제 4절 한국주택공공사를 했는데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시험 시행 공고 후 다시 확인해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왜냐하면 워낙 개정이 많아서 그래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참 현명한 저자인데 저는 그냥 일단은 현명해요, 아주 제가 보니까. 저도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 여기서는 올해는 뭐 이제 이거보다는 뭐 저번 주에 했던 유동화 쪽이 뭐 항상 나오죠. 유동화 뭐 혹시 복습 좀 하셨어요? 차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1차 대출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저당 대출이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2차 대출 기간 공사가 있었고요.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투자자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 하에서 여기서는 이제 저당이 이루어지고 이쪽은 유동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그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를 주관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보시면 거기 그 괄호 2번의 주요 업무는 어쩌다 나와요. 이거. 거의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 나옵니다. 그래서 별 하나 하시고요. 사실 별 하나도 아까운데 사실 잘 안 나 정확하긴 한 번 나왔거든요. 이거야. 그런데 저는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는 좀 보자가 이야기인데 채권 유동화이다. 그러니까 MBS를 발행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돈이 많을 때는 저당 채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돈이 없을 때는 가지고 있다고요. 유동화 시킨다고요. 유동화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채권 보유가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주택 저당 채권이라든가 학자금 대출 채권 및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지급 보증. 이거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맨 끝에 지급 보증에다가만 밑줄. 뭐 한다고요? 지급 보증. 왜냐하면 그 학자금 대출 증권이라고 두 번째 나오는 거. SLBS는 이제 발행은 한국장학재단이에요. 옛날에는 공사가 했는데 3년 전에 이관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은 아니고 발행이라고요. 지급보증이라고요. 지급보증. 예, 지급보증만. 우리 이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근데 투자자가 야 내가 1,000억 투자하는데
이 차입자 중에 1000명이 20년간 꼬박꼬박 원리금을 낼 수도 있지만 안 내면 어쩔 건데. 그럼 난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차입자가 안 내면 내가 낼게. 그걸 지급보증이라 그랬죠? 그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증권은 지급보증이 안 되면 안 사요, 투자자가. 지급보증을 공사가 한다. 그래서 이 공사가 현재 자본금이 2조거든요, 2조. 지급보증은 자본금의 50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100조까지 지급보증 여력이 있으니까 아주 충분해요. 그래서 지급보증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지급보증하고 이제 신용보증은 뭐 비슷한 건데. 그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한 보증.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제 주택연금 공부하시면 왜 보증이 필요한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채권의 유동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때로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지급보증이나 신용보증을 한다. 요 정도.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는 공부가 더 됐을 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가로 4번은 이제 모기지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이 저자는 요것들을 나중에 개정 전에 보자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가로 4번 모기지론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바꿔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요약집에서 뭐 다 정리해 놨습니다만은 신청 대상 보니까 대출 신청 만 19세 이상이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성년 만 19세 이상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좋아요. 거기까지는. 예. 그다음에 가로 2번은 대출 금리죠.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대출 금리는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이다. 그래서 이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은 공사가 대출하는 것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를 들 때도 고정금리 7% 이렇게 예를 들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주택인데, 자, 공구상주택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 공부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주택, 그러면 이제 건축법에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단독주택은 단, 다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연, 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뭐 이런 거. 그게 공구상 주택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는 개정됐어요. 단 9억 초과 호가주택이 아니고 최근에 대출을 줄이려고 6억 초과 주택 제외로 바뀌었어요. 한 3년 전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얼마라고요? 6억 초과. 그래서 6억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 대출 한도인데 동그라미 1번에 자 주택담보가치 최대 70%죠. 그래서 요거는 뭐 바뀐 게 없습니다. DTI 총부채상환율은 이제 40%. 요것도 바뀐 거 없죠. 그다음에 대출 금액은요. 최소 100에서 최대 3억으로 바뀌었어요. 3억. 5억이 아니고 얼마요? 3억.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는 취지 같죠. 그다음에 이제 가로 5번에 대출 기간인데 여러분 대출 기간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저번에 MBS 설명할 때도 제가 여기 예를 들었거든요. 4개밖에 없다고. 10, 15, 20, 30.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6번의 상환 방식인데 매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이 정도면 뭐 이제 대략은 정리가 거의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연금은 조금 더 기다리자고요. 요거는 사실 개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2순환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저도 요거 좀 기다리면서 요약집 이제 끝내놨는데 개정되면 바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넘어가셔서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요. 299쪽 한번 가보세요. 299쪽.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이 시간이 좀 어려웠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할만할 거예요. 처음이라도. 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요. 막 이렇게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거기 제6편에서 부동산 활동론이라고 있나요? 그래서 뭐 많은 게 있죠. 보니까 뭐 거기 1장부터 해가지고 저 아래 7장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이제 1편을 여러분 강의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총론이라 그랬죠. 첫날 총론이 뭐라 그랬죠? 고유한 내용이 있다고요. 전체를 논의한다고요. 전체. 그러니까 우리 책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뒤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쪽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 6편은 사실은 흔히들 강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강론.
강론이 뭘까요? 강론은 전체를 논의하는 거예요. 각각의 내용을 논의하는 거예요. 각각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이용활동이다, 개발활동이다, 관리활동이다, 뭐 마케팅 광고이다, 입지, 도시공간, 뭐 지대집가 이렇게. 그래서 이 각각이 사실은 한 권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개론이 이제 이런 독특한 학문인데, 개발론 책 따로, 마케팅론 따로 있거든요. 그것들을 각 한 권씩 공부한다고요. 조금씩 정리해 놨다고요. 조금씩. 그래서 여기서는 대략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느냐. 우리 책이 약간 편제가 다른 책들과 다른데, 여기서는 한 7개 정도 나오죠. 7개. 입지 때문에 그래, 입지. 내용은 워낙 많은데, 사실 양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 이용활동에서는 1개, 관리활동 1개, 개발활동 2개, 그 다음에 지대하고 도시공간구조 묶어가지고 1개. 묶어서.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1개에서 2개, 마케팅 1개.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이용은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6개 근처에서 7개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부분은 동영상을 뭐 10번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동영상을 10번 볼 일은 전혀 없어요. 그냥 수업만 잘 들으시면 돼요. 이해하신 거죠? 네, 그렇게 시간을 좀 낭비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 이제 300쪽 보시면 토지용의 집약도를 했는데, 여러분 거기 별 하나 좀 해주시고요. 별 하나 해주시고. 예. 개념 보시면, 자, 토지용의 집약도란, 자, 토지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집약도입니다.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시험 자체보다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노동하고 자본의 량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집약도에 따라서 토지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집약적 이용이다라는 게 있고요. 2번째는 조방적 이용이다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집약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이용이에요. 그래서 집약도가 대단히 높다. 그럼 집약도가 높다는 건 뭐겠냐? 근데 똑같은 면적의 땅이 있다. 200평이다. 200평. 논으로 따지면 한마디기. 그럴 때 이 노동이나 자본을 이제 얼마나 썼느냐가 집약도의 문제인데, 둘 다 생각하면 헷갈리니까요. 자본만 보자고요. 자본. 그럴 때 자본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다. 그럼 분자가 크니까 전체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지겠죠. 그럴 때는 집약도가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그런 걸 집약적이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집약도가 낮은 것, 이런 걸 우리는 조방적 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컨대 똑같은 200평의 땅인데 자본재를 조금밖에 안 썼다. 그러면 집약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그러면은 여기 아까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거니까 집약도가 낮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방적. 여기 집약적은 어떨 때 집약적 이용을 하느냐? 이건 땅값 비쌀 때, 요거는 시골 땅 같이 땅값이 쌀 때 이럴 때죠. 그러면 땅값이 비싸다는 건 뭐냐? 이 도시 토지인데요. 예를 들어 봐라. 자, 똑같은 200평의 땅이 있었다. 여기 200평. 뭐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땅값이 얼마냐? 평당 8천만 원이다. 와, 이거는 뭐 중심상업지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기는 땅값이 뭐 달랑 2만 원짜리다 평당. 그럴 때 부동산에서 자본재가 뭐냐 하면요. 부동산에서 자본재는 건물이에요, 건물. 자본이라는 게 돈덩어리라는 이야기인데, 부동산에서 자본재가 뭐라고요? 건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건물의 가격 그러면 이제 건축비로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건축비가 평당 얼마냐? 평당 400만 원 정도면 업무용 빌딩은 아주 좋은 거 지을 수 있어요. 뭐 아파트도 사실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평당 한 300 몇십만 원 이렇게 책정하죠. 단독주택은 뭐 한 좀 싸게 지면 한 280 정도면 뭐 잘 짓습니다. 사실은 업자들은. 네, 여러분들이 집 지을 때는 좀 더 받을 거예요. 걔네 마진이 들어가니까. 자, 어쨌든 한 평당 400이라 치자. 자, 그러면 여기 토지 가격하고 건축비를 비교해 보니까 누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우리가 비싼 걸 많이 써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싼 걸 많이 써야 될까요? 싼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땅값 비싼데 이걸 막 10,000평 이렇게 사기는 힘들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건축물을 연금평 10,000평 져버리든지 뭐 그런 게 낫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값비싼 건물을 많이 짓게 되는데 이럴 때는 도시토지니까 수요가 있으니까요. 자본재를 몽땅 쓰려고 할 것이다. 그럼 자본재를 많이 써서 집약도가 낮다고요, 높다고요? 높다. 그런 걸 집약적이라 한다. 자, 그럼 시골 땅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토지 가격이 건축비의 20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다시 말해 얘가 200배 비싸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골 땅에다가 사람도 없고 수요도 없는데 여기다 건물을 50층을 지었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임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요. 그럴 돈 있으면 땅이나 사야 된다고요? 땅. 그렇죠. 아니 50층 지면 주인이 얼마나 힘드냐면 매일 한 층씩 청소하면서 51일 지내야 돼. 아무도 반응 없으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전 또 의욕적으로 해본 이야기인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그럴 돈 있으면 땅을 20만 평을 사가지고 자본재를 조금 써요. 자본재 그리고 소나 키우면 되겠다. 그러니까 집약도가 높다고요, 낮다고요? 낮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집약적이란 건 뭐냐? 고층이다, 고층.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집약이 뭔데요? 그러면 고층. 주방은 뭐예요? 저층. 그러면 이제 오늘따라 점심 먹으러 다니면서 집약인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다니면서 와 집약 그러면서 에이 조방적인데 이렇게 자 그러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용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집약 한계라는 거 하고 조방 한계라는 게 있다. 그럴 때 요거는 외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설명에 실익이 전혀 없죠. 너무 길어요. 어렵고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데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이윤극대화점이다. 그래서 뭐하고 뭐가 일치하느냐?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뭐 이렇게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 다음에 이제 조방 한계는 이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손익 분기점에서의 토지용의 집약도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BP라고 하는 것,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뭐가 일치하는 것이냐?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일치하는 것까지 토지용의 집약도예요. 그래서 보통 이 집약 한계가 이제 토지용의 상한선이고요. 조방 한계가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보통 이 사이에서 토지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손익분기점은 사실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러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요? 요거는 간단하죠. 총 비용하고 총 수입이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 비용 1,000만 원 투입했을 때 수입이 1,000만 원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두 개가 같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컨대 비용을 1,000만 원 썼는데 수입이 400 나왔다. 그러면은 600만 원 손해 봤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손해예요. 손해. 비용을 1,000만 원 썼는데 수익이 1,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500만 원 손해 봤어요, 이익 봤어요?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다는 이야기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손해와 이익이 나뉘어지는 지점이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손익 분기점이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써먹을 거예요. 요거는 뭐 외워서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개념 보죠. 아까 이제 우리가 다시 보셨지만 다시 보면 토지용의 집약도란 토지용에서 단위mel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말한다 그랬죠. 그럴 때 그 밑에 큰 이변에 집약과 조방을 했는데 자 집약적 볼까요? 집약도가 높은 토지용을 집약적 토지용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조방은 토지용의 집약도가 낮은 토지용을 조방적이라 한다. 그럴 때 3번에 자 집약한계 조방한계인데 자 옆 페이지죠. 집약한계는 투입되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수준의 집약도죠. 그래서 이를 이윤극대화를 가져오는 토지용의 집약도로 토지용 집약도에 뭐라고요? 상한선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조방 한계 있죠. 자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얻을 수 없는 집약도이다. 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손익 분기점을 가져오는 토지용의 집약도이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용 집약도의 하한선이다 그랬네요.
다음 4번은 이제 입증여하고 한계 입지인데, 입증여라는 거는 용어만 알면 되죠. 막 입증여. 그래서 입증여가 뭘까요? 자, 분석해 보니까, 입지라는 거는 위치를 이야기할 것이고, 잉여라는 게 뭐예요? 잉여는 모자란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초과수익이라 그러죠. 그 뭐 때문에 발생한 초과수익일까요? 입지 조건 때문에, 입지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노력 때문에요, 단지 위치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건 써먹진 않는데 모의고사에서는 뭐 간혹 써요. 그래서 용어는 알아두시는 게 좋죠. 관련 1번 보니까 같은 업종이라도 입지 조건이 좋을 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입지 잉여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제 직주분리하고 직주접근인데, 자, 거기 뭐 대부분의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데요. 이 직주분리하고 직주접근은 그나마 조금 시험에 나왔어요. 그 뒤에 뭐 스프롤이니, 뭐 직가구배니, 뭐 그런 거는 시험에서는 정말 의미가 없는데, 이 직주분리 직주접근은 좀 한 대여섯 번 나왔거든요. 별 하나 해주시고요. 직주분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도심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주거지는 외곽에 두는 현상입니다. 외곽. 그래서 주거지가 직장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직주분리라 한다. 그럼 이제 직주분리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요. 일단 원인하고 결과를 나눠서 기억하실 필요가 좀 있는데, 결과, 원인, 결과요. 자, 직주분리는 그 원인은요. 일단 도심의 집가구가 문제죠.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심의 환경 악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공적 규제라든가 철거 재개발 같은 거죠. 네 번째는 교통의 발달 같은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있다. 공동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외곽은 배드타운, 침상도시가 돼버리고, 세 번째는 도심 고동현상이 심해진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도심에 많이 살았죠. 옛날에는. 그런데 왜 주거지를 외곽으로 옮기느냐, 그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도심 쪽이 이제 직장인데, 이유는 자, 도심에 집값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안에 있다고요? 밖으로 나갔다고요? 밖으로. 도심은 숨 쉴 수가 없더라. 공기가 너무 나빠서.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철거 재개발 해버리면 살 데가 없으니까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비가 줄줄 새서 새로 집을 지으려 했더니 건축허가를 안 해주더라. 왜요? 그랬더니 어차피 재개발 구역이니까 조금만 견디세요 이러더라. 그러니까 허가를 마음대로 해준다고요? 규제를 한다고요? 규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수도권에 외곽 순환도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내부 순환도로하고 이제 제1 외곽 순환도로. 이와 같은 환상교통망이 발달되면 어지간한 동네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외곽 순환도로 쪽만 접근하면 아무 때나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도 살만한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 길로만 쭉 출근했다가 밤에 집으로 가겠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또 여길로만 이렇게 마찬가지겠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낮에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밤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보면 불이 꺼져가지고 도심이 빵 뚫려 있고 이쪽만 쫙 이제 불이 켜져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도너츠처럼. 이제 그걸 공동화라 그래요. 공동화가 이제 구멍이 뚫렸다. 충치처럼. 캐비테이션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도심이 빵 뚫려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공동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출근해가지고 직장에 8시 45분에 간신히 세이브하죠. 그래서 이제 지각은 면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칼퇴근한다 하더라도 워낙 막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9시 반이죠. 또는 10시죠.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자 우리 이제 산책을 갔다가 등산도 한번 하고 뭐 이러면 돌아다니겠어요? 자야 되겠어요? 자야죠. 그러니까 맨날 잠만 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침상도시, 자족도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가 규칙적으로 도심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데 이런 걸 심장이 고동친다 그래서 도심고동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는 맥동이라 그래. 맥동. 맥박이 움직이듯이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도심고동 현상 때문에 도심 야간 범죄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심고동 현상 때문에 항상 똑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출근하죠. 그래서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못 살겠다. 도로 들어가자. 이게 직주 접근이죠. 그래서 이제 직주 접근은 흔히 회귀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좀 나왔죠. 회귀. 네. 그래서 첫 번째 직주 접근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직주불려고 정확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기억하실 거면 기억 안 해도 되죠. 자, 사람이 안 사니까 집가가 떨어지더라, 환경도 좋아지더라. 이게 범죄 때문에 도심으로 들어오라고 이제는 조장하더라. 이제는 교통이 좋은 게 아니고 체증 때문에 못 살겠더라. 이렇게. 그러면 도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사람이 살 공간이 필요하니까 도심의 아파트 같은 건물들은 저층화 돼야 될까요? 고층화 돼야 될까요? 고층화. 그래서 도심 건물이 고층화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건물 고층화. 고층화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시가 밤이나 낮이나 사람으로 넘친다. 그래서 도시 회춘화 현상이 벌어진다. 이것도 시험에서 13회 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다시 활기가 넘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직주 분리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직주 분리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직장은 도심에 두고 거주지를 도심에서 멀리 두는 현상이다 그랬고요. 바로 이번에 원인이죠. 도심의 집과 고집과 그다음에 환경악화, 교통, 그다음에 철거 재개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결과죠. 그래서 결과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심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외곽에서는 침상도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니까 즉 도심고동 비율이 작아진다고요, 커진다고요? 커진다 이렇게. 그다음에 직주접근인데. 직주접근이란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운 곳이 들어오는 현상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직주 접근 현상을 회귀 현상이라고 한다. 회귀. 그래서 되돌아간다. 회귀. 그래서 이제 원인은 아까 분리 반대라 그랬고요. 결과는 직주 접근은 도심지 건물의 고층화를 초래하고 도시 회춘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도시 스프롤은 이제 이순환 때 할 건데 자, 그 개념만 보죠. 개념. 의만 도시의 성장 개발 현상이 불규칙적이고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확산 또는 개발되는 현상이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시가 계획적으로 확산된다는 이야기예요. 비계획적으로요. 비계획. 그러니까 계획적 개발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난개발이라 그래요. 난개발. 하나 써놓으세요. 난개발. 그래서 도시 스프롤이라고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면 난개발 이야기구나 이렇게 그러면 끝나요 그냥. 그래서 그 정도 영어 아시면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침입과 계승은 우리가 주거분리와 여가 과정에서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용어를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용어는 다 정리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에 한계지 집가 법칙이다 그랬는데 요것도 이제 뭐 어쩌다 옛날에 나왔던 적은 있는데 뭐 거의 안 나옵니다만은 자,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이 한계지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용의 최번방권상의 토지이다. 자, 최번방권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뭘 원자니까 가장 가까운 권역이요, 먼 권역이요? 먼 권역.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한계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한계지는요, 한계지 택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먼 권역인데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가 도심이다. 그럴 때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자, 여기 종축이 지가 또는 지대라고 보죠. 옛날에는 도시가 이렇게 좀 작았겠죠. 그런데 도시가 성장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자꾸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커질 것이다. 도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저런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있는 곳. 그래서
택지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도시를 벗어나면 뭐가 나오느냐? 뭐 전국이 택지는 아니죠. 그래서 도시를 벗어나면 당연히 농경지가 나옵니다. 농경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럴 때 땅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도심에서는 땅값이 비싸죠. 자, 외곽으로 가면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의 광화문에서 나침반 보면서 남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남쪽으로 쭉 가면서 계속 땅값 물어봐요. 그랬더니 4천만 원부터 해가지고 쭉 떨어져 가지고 맨 끝에 저 용인 근처 가니까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올라간다고요? 내려간다고요? 내려간다. 자, 그런데 보니까 딱 바로 옆에가 논바닥이에요. 그럼 그건 택지라고요? 농경지라고요? 농경지. 그래서 논바닥 가서 물어봤죠. 평당 얼마요? 그랬더니 1,000이라 그럴까요? 200이라 그럴까요? 200. 그러니까 이렇게 지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지가 차이가 심하게 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용도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용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한계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가가 끊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걸 단절지가라고 하거든요. 이걸 한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먼 권역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이 한계지 외곽은요. 예컨대 뭐 용인 쪽 한계지건 아니면 저쪽 안산 쪽 한계지가 됐건 아니면 저기 의정부 쪽이 한계지가 됐건 아니면 양주 쪽이 한계지가 됐건 제가 볼 때 땅값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땅값이 비슷해서 대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이제 교통이 발달한다. 지하철이 개통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도시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도시가 확장이 되는데 도시가 확장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 부분만큼의 농경지는 농경지라는 이야기예요. 택지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택지. 그러니까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래서 한계지가 연장될 때는 초기에 지가 상승이 대단히 빠르다. 초기 개발 초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우리가 주로 투기하려고 그러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가하고 임차하는 차가의 한계지를 본다면 누가 더 멀리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보통 질문 드리면 차가가 더 멀리 갈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아니고 자가가 훨씬 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차가의 한계지보다 자가의 한계지가 더 멀리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왠지 그렇게 잘못 대답하시느냐 이해하죠. 돈이 좀 아무래도 좀 이 사람보다 적으니까 싼 쪽으로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왜냐 도심에서 한 15km를 벗어났다. 그러면 5km 더 나가든 뭐 7km 더 나가든 임대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임대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크게 차이도 안 나는데 괜히 멀리 나가가지고 지하철 타려면 막 버스 타고 난리를 치면 출퇴근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웬만한 데까지만 갑니다. 오히려 임차인들은. 출퇴근이 좀 되는 데까지만 가요. 무작정 멀리 들어가진 않는다. 그런데 내 집 가진 사람들은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거니까 뭐 멀리 가든지 가까이 가든지 아무 관계 없어서 저기 외곽까지도 갈 수 있다.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래서 특징 보시면 바로 1번에 한계지는 농경 등 용도 전환으로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계지 지가 현상은 농경지 등 지가 수준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이런 걸 단절지가 아까 지가 차이 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지 지가와 도심배 지가는 상호 무관하지 않고 한계지 지가 상호 간에는 대체 관계가 있다. 아까 외곽 쪽은 뭐 비슷하다 그랬죠. 대체는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계지는 대중교통수단 등 때문에 연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보통 연장되죠. 한계지는 초기에 지가 상승이 빠르다. 그러니까 농경지가 택지로 바뀔 때는 초기에 올라간다. 그 다음에 5번 자가의 한계지가 차가의 한계지보다 택지 이용이 먼 거리로 연장된다. 그러니까 원방권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넘어가셔서 이제 관리활동인데요. 이 관리활동은 뭐 그래도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게 좋겠죠. 잠깐 쉬었다 뵐게요. 여기는 할만 이용